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김용남 전 의원을 못 보니까 야, 왜 인터뷰 없느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말 여러분들을 뜨겁게 달궈주는 제대로 된 논쟁 고수의 전략 시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소문 듣자 하니 민정수석으로 지금 김용남 의원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라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앞으로 다시는 휴가를 안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한 거는 지난주 휴가 가느냐고 방송을 일주일 뺀 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바깥에 언론사 정보보고에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서 실제 검토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는 이제 그 금융공기업 이런 데는 좀 맡아서 하시면은 완전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갑자기 일주일 동안 방송 쉬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정말로 뭐 어떤 원질이라도 받았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휴가가 있는데 뭐 전화가 계속 오고 그러길래 도대체 뭐지? 저도 놀랐어요. 예. 뭐 오랫동안 쉬지 못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정말로 좀 어떻게 이제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뭐 그만큼 김용남 전 의원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추론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뭐 무슨 소식이 들릴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보니까 최인호 전 의원도 이제 그 흑어죠. 예전에 이제 단주택 보증이고 요즘은 도시주택기금 뭐 쪽에 이제 대표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어쨌든 외부에서는 많이 들어가서 공정 운영에 참여하는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또 보수적 성향이라고 누가 봐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분도 또 정부에서 중용을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협의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아마 거기에는 김용남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와전이 되거나 뭐 언론사에서 뭐 갑자기 이렇게 정보 보고를 해서 깜짝 놀랐다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기분 좋으시죠? 아니 원래 그게 이제 그 정말 가는 분들은 그 가고 나서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 미리 소문 난다는 건 여론을 이렇게 한번 띄워보는 이런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은 약간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60%를 돌파했습니다. 갤럽이 조금 까다롭게 여론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61%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다.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갤럽 기준으로 60%를 돌파해서 61% 지지율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유가 뭐냐? 지금 좋잖아요. 네. 뭐 모든 게 뭐 아주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까다로운 문제 빼고는 지금 뭐 코스피도 그렇고 모든 게 정상화되면서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제 지지율 상승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선우 이제 의원 지금 무소속이죠. 이런 이슈는 이제 뇌물로 1억을 주고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김경 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 민주당 소속 그리고 장관 후보까지 거론이 됐던 사람의 이슈가 지지율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좀 특이 현상으로 봐야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한참 하고 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곧 사법 처리가 다가오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일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면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제 다 한결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요소로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 원칙을 정해놓고 비리가 있으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라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대통령의 의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연동되어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한 것도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논란이다. 그리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뭐 청문회를 또 보니까 어쨌든 본인대로 할 말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지지율에 크게 영향이 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임명까지 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 후보자의 낙마를 목표로 삼았다면 저는 전략 미스라고 봐요.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월요일 날 예정돼 있던 청문회를 그냥 했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 보이콧 한 거잖아요. 결국엔 그리고 월요일 날 예정됐던 청문회가 취소되고 금요일 날 열리게 됐는데 월요일 날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이 계속 터지면서 어떤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게 월요일 날 예정됐던 청문회를 야당이 보이콧하면서 취소되면서 그 여론이 잠시 좀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중간중간에 중요한 일이 많이 터졌어요.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 그리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코스피 5천 돌파, 뭐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생기면서 이해운 후보자가 잠시 국민들의 그 관심 영역에서 며칠 동안이라도 좀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임명 반대 여론이 좀 딴 거에 묻히는, 잊혀지는 그런 효과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해운 후보자 만약에 최종적으로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도와준 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인사청문회라는 이제 이 중요한 과정에 실제로 특정한 무엇에 투자를 잘못했다, 불법 투자가 되었다, 그래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도 시점상으로 보면 물론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것이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시세 차익을 10억, 20억 봤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결혼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약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초대형 악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명을 못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찍 다루어버리고 막 그거보다 더 큰 게 안 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면에서 한번 좀 전술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월요일 날 하지 않으니까 예운이 지금까지 져야 할 책임이 엄청 많은데 야 국힘 그래도 아니 청문회는 하다가 쫓아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가버리니까 책임론이 국힘 쪽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도 안 하는데 대통령 그냥 임명 감행하세요라고 하는 여론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논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고 나름대로 해명을 하는데 100% 납득은 못하지만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위장한 건 아니구나. 결혼 관계가 굉장히 뭔가 이상해서 뭐 이렇다고 하니까 100% 아웃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럴 수 있어 없어 이제라고 하니까 고민이 좀 깊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임명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청와대에서도 여론의 향배를 좀 보겠죠. 그러니까 청문회 끝난 이후에 그 여론의 동향이 그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는지 아니면 그게 수그러드는지를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이미 뭐 이런저런 의혹은 제기가 됐습니다만 청문회를 통해서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임명을 지명 철회 쪽으로 완전히 굳어지기는 또 어려운 상황 아닌가? 뭐 근데 결국엔 이번 주말을 넘겨가면서 여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지켜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제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국힘과 민주당이 합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좀 볼 텐데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단식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했어요. 야, 이건 뭐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덕수에 대한 23년 중형 선고도 있었는데 야 이거 이해군 굳이 임명까지 안 하면서 통합 행보를 대통령이 하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약간 걸림돌이 돼서 되겠냐 뭐 이런 또 여론도 생각보다 좀 강하게 일단 존재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했으니까 일단 믿고 맡겨보자라는 일종의 동정론 같은 것도 이해운 전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라기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우리가 신임 신뢰를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원칙에는 맞지 않다. 그건 뭐 다 동의.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대통령을 좀 인정하고 밀어주고 신뢰해 봅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 월요일 날 있었어야 될 청문회가 취소가 되면서 그 이후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근데 청문회까지는 봐야 되는 게 그 공정한 거 아니냐. 아직 결정 안 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임명 가능성이 더 열리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보면 대통령의 저런 솔직한 이제 답변이 아유, 그래도 저런 걸 모르고 임명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내가 한번 임명해보고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메시지로서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오느냐. 아이고, 그래도 대통령이 저런 생각하는데 우리 그냥 이번에 한번 넘어가보고 이해운 전 의원 실력으로 우리가 판단합시다라는 쪽으로 실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여론이 조금 더 올라가죠. 자, 그래서 지금 김영남 의원께서 대통령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글쎄, 저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인재풀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뭐 이미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럴 수 있거든요. 정말로 진영이 다른 쪽에 있는 어떤 인사를 상대로 입각이나 아니면 어떤 고위직 제의를 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뭐 조금 문제 생기고 시끄러워지면 임명 철회하면 나는 망신만 당하고 임명도 못 해보고 그래서 안 하겠다. 뭐 이런 실제로 현실적인 이유에서 고사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전 들었습니다.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그런 이유로 과거 같으면 고사했을 분들이 저기도 임명되는데 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좀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시끄러워도 임명권자가 끝까지 지켜준다 그러면 믿고 한번 가보자. 이런 분들이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인재풀이 엄청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해운 의원 스스로 내가 공직으로 적격이 아니다라고 자진 사퇴를 해버리는 그 의지가 강하다라고 했을 경우에 대통령 임명이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당사자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여론은 비등비등하다. 근데 6은 반대, 4 정도는 그래도 대통령이 양해하자라는 분위기라면 대통령 임명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론의 주의를 민심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정무적 판단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죽다가 이해운 의원은 점점점 살아나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죽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운 후보자의 의지는 막 불타는 것 같지 않나요?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돌아가면
실제로 이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패가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기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력으로 오로지 국민들한테 검증받겠습니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참 정치라는 것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임명 대통령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 의지를 좀 읽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특히 이제 거침없는 기자회견 하는 걸 보면서 와, 역대 대통령과 완전히 다르다 이 생각을 들어서 이게 이제 일종의 트렌드가 대한민국 되느냐? 대통령이랑 국민들 만나서 구체적인 질문까지 적석해서 대답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일단 좀처럼 보기 어려운 기자회견이었죠. 예. 일단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그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대통령 기자회견 시간을 3시간을 채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질문도 다양하게 들어왔고, 사실 개 중에는 약간 의도를 갖고, 질문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막힘없이 답변을 하면서, 확인되는 것은, 국정 파악은 끝났구나. 네. 국정 파악 능력은 정말 뛰어난 거는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답변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었어요. 네. 뭐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뭐랄까요? 이게 답변하는 스타일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다 좀 못하면 훨씬 더 구체적인 거. 예.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사례에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누군가에 맡기는 것보다 이미 논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내가 못 푸는 건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어법으로 질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이렇구나라는 또 국민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도 한층 높여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참 이재명 대통령답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 그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왜 북한과의 네. 대북 관계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뭐 저자세 아니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뭐 고자세로 해갖고 뭐 한판 뜰까요? 네. 그랬나?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언어로서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만 저는 최근에 보니까 그 리더십과 관련한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리더, 옛날에는 대통령, 뭐 리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모범을 보이고 좀 말도 상당히 골라가면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리더가 오히려 대중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리더가 대중을 따라가면 그 대중이 리더를 따른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더가 먼저 팔로워가 되라. 대중을 따라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발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네. 저런 게 바로 그거 아닌가. 대중과 괴리되는 어떤 리더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뭐, 욕설이 아닌 한 대중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대중과 호흡을 하고 눈높이를 맞추면 그 대중이 리더를 따라가는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우리가 들으면서 야 대통령 진짜 맞는 말 한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열정 막 가슴에 불을 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들었던 저희 지인 몇 명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 잘한다, 논리적으로 옳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대통령이 다 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네가 그만큼 똑똑해진 거라고. 국민들이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폭정하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의 그 집중적인 고민에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증명했잖아요. 대통령이 같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하는 발언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는
굉장히 가까워진 이제 이런 이제 대통령상을 이제 만드니까 야 이거 다음에 자기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거 바꿀 수 없을 거다. 여기서 바로 구중궁궐에 벽을 쳐서 소통의 장벽을 만드는 순간 대통령 되기도 어려울 건데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정도로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진짜 국민 옆에 있는 대통령으로 왔구나. 그 이웃집 아저씨가 그냥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대통령상, 리더의 상 이게 지방선거 때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 정치 문화에도 아마 상상 못할 정도의 이런 많은 변화를 이제 가져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참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던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좀 더 이해훈 의원은 죽다가 좀 살아나기도 하고 강선우 이슈가 터졌는데도 이게 지지율로 별로 반영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로 역사적 대전환기에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질문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뉴스를 다루지 않습니까? 뉴스를 예전 같으면 이제 강선우 이슈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럼요. 최소 사흘은 갔을 네, 텐데요. 네. 이게 워낙 많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이게 사건이 터지는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끼리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매일 이렇게 많은 뉴스가 자 코스피 5천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 됐습니까? 그거 지금 뉴스에 아예 사라지고 없어요. 통일교 지금 특검해야 되는데 제가 방송에 보면 통일교는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 강선우 이슈 있죠. 김경 이슈 있죠. 그 뭐 정청래 대표 이슈도 지금 이제 터져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만큼 많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이 현상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뭐 격변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거기는 어떤 발전이라는 개념, 발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 그냥 움직이는 거지. 네. 그쪽은. 근데 정치를 제외한 뭐 경제나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격상되고 있거든요. 정말로. 네. 그건 옳은 방향으로 막 움직여 상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 사회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진짜 발칵 뒤집어질 만한 이슈가 오래 못 가요. 요새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일에 다 묻혀버려요. 계속 터지죠. 네. 그 터진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그만큼 우리가 그 아젠다를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웬만한 이슈도 하루 이틀 안 간다. 그만큼 급속도로 정말로 대전환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썼지만 대도약, 대전환기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도 담고 있지만 빨리 소비를 하면서 바로 처리가 돼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질질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엄청난 역사적 좀 이런 이제 발전기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전환, 대도약 이런 말은 의미가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나도 존경하는 쪽에 있는 일개 국민으로서, 일개 시민으로서 질문 드리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낫다라고 하는 이제 능력치에 대한 비교로 이재명 대통령을 설명해야 하느냐 아니면 진짜 그라운드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대통령이 탄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대통령도 훌륭하신 분도 있고 좀 뭐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 뭐 스마트하냐 뭐 좀 덜 스마트하냐 이거를 논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근데 사법시험 붙은 거 보면 전형적인 그 소년급제예요. 예. 예. 대학생 때 사법고시 그렇게 어려운 사법고시였으니까요. 그거 대단한 거죠. 예. 근데 그거로 평가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뭐랄까요? 과거의 대통령 중에는 이른바 연정 제안을 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게 이루어지지는 예, 않았습니다만. 근데 어떤 그때의 연정이라는 차원과는 다른 측면에서 지금 사실상 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물론 논란은 많습니다만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도 그렇고 지금 벌써 입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장관 중에도 지금 보훈처 장관도 그러시고 사실은 진영을 뛰어넘는 그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과거 대통령하고 많이 다른 네. 점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우리나라 경제의 그 정상화 내지는 삐뚤어졌던 구조를 그래도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게 이제 고쳐 나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금 실적을 내고 있고 네. 속도의 면에서나 방향성의 면에서나 가장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근본이 바뀌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2,800대에서 불과 뭐 7개월, 8개월 만에 뭐 6월부터로 따지면 지금 한 7, 8개월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5천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어떤 이제 구조 위에서도 10%, 20%는 개선이나 계획을 통해서 가능한데 2배를 넘어선다, 100% 이상의 신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제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신호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혁신의 중요한 사례를 연구하는 이제 기업체 CEO가 쓴 책을 보니까 10%, 20% 바꾸는 것으로는 죽어도 100%, 200%를 바꾸자고 했을 때는 그래도 50% 이상은 신장을 하더라. 그 근본적인 혁신의 시기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제가 글로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원판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근본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근본과 원판은 현실 위에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관성, 이미 인지되어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기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스매치도 있고 뭐 잘했다 잘못했다도 있는데 아예 다른 운동장에서 차원이 다르게 국정의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꿈을 꾸고 있다 이런 느낌이 요즘 좀 안 들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K민주주의를 통해서 세계에 확산시키자고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하면 되지 왜 이거 세계에 수출하냐고요. 근데 인류애적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제 갑자기 제가 좀 신앙적으로 갈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K민주주의를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쓰도록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모델이 우리 세계의 표준이 되도록 하자. 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호불호의 문제를 떠나서 와, 이분은 근본이 아예 다르구나.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는 근본을 다르게 좀 접근해서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기반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선출직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공직에 혹시 임명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산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보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논평을 한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민주주의 하면 사실은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고 이런저런 경험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번 보세요. 네. 우리가 항상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는 미국을 표본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은연중에. 물론 이제 대통령제를 하나 하고 있는 나라는 공통점도 있고 뭐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많다고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250년 됐고 이미 그래서 왕이라는 제도를 아예 처음부터 시작 안 하고 뽑히는 선출직의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 건국 250년을 맞고 있으니까 항상 미국을 가장 우리가
따라야 될 민주주의의 표변, 뭐 상권 분립이 철저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과연 미국의 정치 내지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본이냐?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완전 갸우뚱이잖아요. 갸우뚱이 아니고 지금 뭐 이미 이제 그렇죠. 폐기 처분해야 될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그 미국을 바라보면 이제 어떤 직접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K 민주주의가 전 세계 표변이 못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는 극단주의 그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뭐 세계 1위 국가라는 미국도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맞냐, 저 모습이. 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최근의 위기, 네. 정말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이겨내고 지금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고 정착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말씀하신 대로 K 민주주의가 세계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보자는 것이고, 뭐 짧게 말씀드리면 북유럽 민주주의 같은 거는 이제 이상향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좀 선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사회적 역동성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국가의 역량도 이미 갖춰놓은 것 갖고 나눠 먹는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 표본처럼 생각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면 좋겠고, 주제를 좀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민감한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국혁신당 통합제안을 이제 하고 지금 뭐 보통씩 끌어온 게 아닙니다. 빨리 그냥 진화되지 않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순항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당 제안을 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양당이 합당해서 같이 당을 합친 다음에 후보 선출 과정을 끝내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스케줄상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일단 당에서 검증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정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에 있어서 문제 있는 후보가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증 기간인데, 이게 만약에 합당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면 지금 합당 이후에 후보 선출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스케줄상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것이고, 그리고 합당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존재는 혁신당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플러스 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정책 공조를 할 때도 민주당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혁신당이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세가 더 커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정치는 결국엔 세 대결인데, 네. 어떤 정치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 그 조국 혁신당이 보다 좀 뭐랄까요, 이슈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다 강경하고 보다 뭐랄까 분배나 뭐 이런 쪽에 좀 치우친 이제 선명한 정책 이런 그렇죠. 것들은, 예. 뭐 토지 예. 뭐 공개념이라든지 공개념 예. 뭐 이런 것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정치적인 이념의 스펙트럼을 좌와 우로 나눈다고 하면 혁신당이 왼쪽을 단단히 지켜준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거보다는
민주당이 보다 오른쪽에 와 있으면서 여기 중도 내지는 우측까지 이렇게 예, 예. 많은 포션을 점유하고 있는 이런 지금 양상인데, 그리고 점점 국민의힘이나 이런 당은 저 오른쪽 끝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형국인데,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하나의 몸으로 합쳐질 때 혁신당과 민주당이 지금 점유하고 있던 포션이 적어도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예, 예. 혁신당의 색깔이 입혀지면서 민주당이 좀 더 지금보다 많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영토를 넓혀왔던 것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예. 가운데로 조금 축소될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합당 작업을 해야겠죠. 이제 이익보다 손해가 날 이제 우려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서둘러서 했느냐라는 것, 절차적인 문제도 이제 지적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팀이었으니까 한 몸이 되자라고 하는 당위와, 네. 절차적으로는 그래도 민주적 방식으로 일단 당 최고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지도부에서는 비공개로 논의를 좀 충분히 하는 일종의 숙려기간, 수기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좋으니까 과정 이거 좀 무시했다더라도 양해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일단 절차가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절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단 내렸지만 결국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끝낼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당이라는 정말 정치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으려면 네. 흔히 언론에서 쓰는 표현대로 군부를 좀 피워야죠. 네. 그래서 저 두 당이 점점 가까워지네, 아니면 합칠 수도 있겠네라는 어느 정도의 예고편 정도는 당원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네, 예. 그리고 본편에 들어가야지. 네. 예고편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상영을 시작해버리면 오히려 합쳤을 때의 결과가 더 좋다면 그 좋은 결과를 정말로 이뤄내기 위한 절차도 치밀하게 좀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갈등 내용이 이제 구조화되는 이런 출발 지점에 있다고도 좀 걱정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원래 이제 원론적으로 합당 뭐 원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일단 하지 마라도 아니지만 일단 뭐 합당을 결정한 것은 당에서 한 것이니까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청와대에서 합당 논의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는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그건 뭐 이른바 당무 개입 논란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잖아요. 여당은 항상 정부와 또 그 정부의 핵심인 청와대와 공조 체계는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어떤 큰 이벤트가 생길 것 같으면 적어도 알려는 줘야죠. 네.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이제 알려주지도 않았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합당 논의가 곧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그 청와대에서도 알고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난 목요일 10시 기자회견을 할 거다. 예, 예. 그런 구체적인 시간이나 그 내용까지 알았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의중이 어떤지 파악은 해봤을까 해보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왜냐하면 좀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드러내놓고 토론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 뭐 청와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정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시점상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졌을 텐데, 약간 이제 진짜 아무 감정 없이 관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속으로 엄청 속상한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당에서 결정하는 것은 뭐 권한이 있는 당 대표가 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제 지지자들은 이걸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상황 파악을 뭐 눈치 보듯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자, 교감했다. 네. 그러면 그럴 수 있네. 교감이 된 것 같지 않다. 왜 이렇게 해서 따질 것이고. 교감하긴 했는데 확실하게 한 것 같잖아. 않고 어중간하게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그 공안여정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목요일 10시 기자회견이 있고 이제 소위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예. 그날 오후에 당대표 비서실장하는 한민수 의원은 이제 만났는데 제가 한민수 의원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저는 뭐 청와대 의중이 어떤지는 전혀 모릅니다만 왜 하필 오늘이냐. 이게 목요일 분위기 보면 그 전날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잘 끝났죠. 맞죠. 그리고 5천이죠. 목요일 날 9시에 장 개장하고 예. 그 10시 사이에 5천을 뚫었어요. 예, 예. 개장하자마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민수 의원한테 물은 게 그겁니다. 지금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축제가 시작됐는데 이 축제를 좀 즐기게 놔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하루 이틀이라도. 근데 9시 개장해갖고 5천 뚫고 와 다 이러고 있는데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코스피 5천이 그냥 약간 많이 좀 묻혔다. 예, 예. 그래서 좀 축제를 즐길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감정이었어요. 그게. 예, 예. 그 청와대의 의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거죠. 답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거는 명확한 답변은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만 했다는 것. 예. 그래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다 또는 뭐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니까 당대표로서 권한이 있으니까 요 정도는 발표해야 한다. 매일 뭐 뉴스는 쏟아지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이 사안이 단순하게 누구를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는 이런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대당 통합이라는 건 당의 명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10가지를 살펴라고 참모들이 이야기하면 20가지, 30가지를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이게 좀 느닷없이 이루어졌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고 반발을 하는 사람도 당무회의에 아예 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퇴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게 나와서 이제 붙어버리고 모르겠다 나도 그럼 안 할래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을 예측했을 텐데 당대표라면 그럼 수습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없던 걸로 돌릴 수도 없고 이제 이러면 결국 당이 내분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이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 그래서 청와대는 미리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이제 원론적으로 당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통합은 의지가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하면서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의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예 반발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강덕구 의원, 이현주 의원 그리고 지금 황민선 의원이 최고위원인데 아예 뭐 사퇴 거부를 해버리고 아예 붙자 이렇게 이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수습이 되겠느냐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즐거워야 될 시기인데 그 당이 조금 시끄러지는 것 같아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사실은 당 대표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서기도 어려운 문제죠. 네.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자니 지금 반발이 센 것이고 진퇴양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는데 글쎄 이거를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텐데 저는 이게 정말 당원의 대부분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대부분이 찬성을 해도 스케줄상 정말 빡빡한 일정으로밖에 생각 안 되거든요. 네. 일사천리로 합당 작업을 쫙 진행해도 글쎄요 빨리 진행하면 3월까지 끝낼 수 있을까요? 3월까지는 무조건 끝내야죠. 그래야 지방선거 치르죠. 예. 그래 이제 60일 전에 다 후보까지 정하기로 그렇죠.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정이 너무 급해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세 사람이 이제 아예 한 목소리를 내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이 지금 7명,
그중에 4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반발은 일단 3사람을 우선적으로 설득시켜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원들도 원론적으로 동의한 사람이 좀 더 많다 하더라도 반대자가 만약 30~4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급하셨듯이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이 감당되냐고요. 조국혁신은 못 받아들이겠다. 또는 나 이게 동의하지 않아. 지금 댓글로 보면 댓글은 대체로 반대하는 분들이 엄청 격렬하게 올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여론의 흐름은 당원들 그래도 합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충돌 양상인데, 그러면 지도부 또는 지도 체제가 지금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절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부추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민심의 동요나 행방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얻은 게 뭐야? 이런 게 뭐야? 뭐 당일론적으로는 맞다라고 하더라도 시기가 지금이야? 또 왜 사전에 공개를 하지 않았지? 여기에서는 비판을 좀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최대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군부를 피웠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예. 하고 뭐 그런 과정에 당원들 간의 찬반 토론도 생기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래도 전국적으로는 합쳐져야 되니까 뭐 이렇게 동의해주는 당원이 적어도 70~80% 이상은 돼야 이 합당이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너무 갑자기 툭 던져진 이슈에 대해서 확 붙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안 나면 손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심이 되어서 국힘을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최소 15개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성적을 얻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내분이 생겨버렸다.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기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이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왔어. 참 민감한 문제여서 일일이 좀 드러내놓고 비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상황까지 딱 현상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당대표를 누구 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지방선거 압승이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린단 말이죠. 근데 지방선거의 압승을 위한 합당이라고 하면 사실은 양당이 모두 존재하는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그러면 지방선거를 질 거냐. 다만 조국혁신당이 별도의 정당으로 존재하면 호남에서의 일부 경쟁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데서 혁신당 출신의 후보가 당선된다고 그러면 그게 민주당의 뼈아픈 패배가 되는 거냐? 네. 그렇게는 생각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 있는, 뭐 치열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또 부울경에서 그런 지역은 얼마든지 선거 연대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합당을 이뤄낸다면 합당해서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표가 나와야 될 텐데, 만약에 그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이 이슈를 처음에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했던 정청래 당대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정청래 대표 당연히 물러설 수가 없고요.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이번에 이제 출마한다고 또 오늘 선언까지 했어요. 뭐 선언이라는 게 공식 선언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 광주에서 행사에 가서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했는데, 그러면 결국엔 정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밀어붙이고 갈 건데, 그러면 강덕구 의원, 이현주 의원 그리고 황명선 최고위원까지 3사람의 그러면 지도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딱 패가 꼬였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것을 풀어갈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참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재명 대통령 성공시켜야 되고
대한민국 발전해야 되고 민주당도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싸움이면 왜 우리를 어떤 사람 편들도록 강요하느냐 이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하고요. 아니 풀어 나가야죠. 이제 풀리겠죠. 예, 예. 근데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머리는 좀 아프겠죠. 예. 그냥 쉽게는 풀릴 문제 같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쉬운 거예요. 우리 한참 즐거워야 되는데 예. 적어도 당분간은 갑자기 스트레스가 확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런 걸 강요해? 민주당 좀 잘하고 있지. 그리고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해야 되면 진짜 지방선거 국면이 벌어져서 너무나도 양쪽 논리가 팽팽하게 맞으면서 후보 단일화도 잘 안 돼요. 후보 단일화 최대한 시도해봐. 야,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가, 차라리 이럴 바에 그냥 합치세요. 왜 이러세요? 그럼 진짜 국힘이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다 선출한 상태에서 레이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 전격적인 합당을 선언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돌파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아주십시오. 우리 이만큼 양보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우리 정말 우당으로서 함께 정말로 완전 심판합시다. 이러면 이벤트라도 좀 됐을 것 같아요. 진짜 그게 필요했다면. 근데 그 합당을 안 하고 각기 지방선거를 준비해서 치른다고 해서 야 이거 이러다가는 국힘한테 밀려서 지겠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합당을 뭐 한다 이러면은 그 전격성이 가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합당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당이라는 것을 끌고 와서 형식 논리로 다른 의도와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합당이 지금 이용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위 여부를 저도 이제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당 큰일 났다 어떻게 수습이 되지 생각보다 거칠게 내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생각하시는 당원들이 많이 계시면 예. 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뭐 어쨌든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다는 게 이제 비율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합당의 문제를 그럼 51대 49면 51이 찬성 49가 반대하면 합당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선출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7대 3이면 합당하면 됩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참 복잡하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잘 풀어나가길 진심으로 바라는데 이 말씀도 드리면서 좀 아쉽습니다. 김어준 뉴스 공장에도 아쉽다. 이게 절차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는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해야 될 적어도 그런 시점인데 하여튼 방식이 이제 좀 거칠다라는 것으로 양해해야 될 만한 수준인지 방식이 거칠기 때문에 합당을 추진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결론이 날지 어쨌든 당위를 이야기하는 분은 과정의 좀 불편함을 좀 수용하자는 것이고 과정의 불편함이 모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합당을 지금 이 시기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살피면서 방송 이어갈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 쪽 이야기를 좀 그래도 짧고 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장동혁 대표가 이긴 게 아니라 이제 농담입니다. 유형아 의원이 이겼다라는 이런 그 일종의 우스갯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정말 출구 전략을 못 찾았구나. 예. 사실 그 모습은 제1야당의 대표가 8일 동안 단식을 이어가다가 단식을 중단하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명분도 약하고 좀 궁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식의 명분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도대체 강한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면서 단식을 해야 되는데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 받겠다는데 왜 단식을 하냐. 그러니까 신천지는 수사하지 말고 통일교만 하자. 뭐 이런 입장이었다가 그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신천지도 하는데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단식을 이어간 거잖아요.
저게 단식할 일인가? 저건 협상의 문제인데 네. 대화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야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단식을 그만둘 수 있을까? 이른바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까? 그게 궁금했는데 뜻하지 않는 인물이 그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단식 오래 하면 건강 상하니까 단식 그만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그냥 단식 끝냈는데 궁색해요. 유행하 의원이 요 메신저 역할을 한 거 맞죠? 그거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니면 했다는 뭐 추론이 가능하다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것은 근데 유영하 의원 말고 메신저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죠.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윤석열 만날 때도 그렇고 네. 또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네. 관련해서 유영하 전 의원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죠 그때는. 네.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나섰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런 의심 있는 처리를 원해서 저런 이벤트를 연출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나 이제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저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았다고 하면 대구시장 선거할 때 유영하 후보 쪽으로 장동혁 대표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적인 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전하고 달라요. 네. 예. 그래서 유영하 의원은 어쨌든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어떤 박근혜의 대리인 내지는 박근혜의 사자로서의 본인의 존재 의미만 항상 부각시킬 거냐. 아니 그건 국회의원 배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네, 예. 심부름하고 이런 일은. 그래서 저는 유영하 의원의 정치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왜 정치를 하냐.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비판이 있으면 유영하 의원은 굉장히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자기는 순수한 의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장동혁 대표를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다 배우의 유영하가 있다. 네. 이게 뭔가 지금 꼼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면 빨리 나와서 그거 아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장동혁 대표를 걱정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아마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보도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본인이 오해받는 것도 좀 피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순수성도 인정받고 장동혁은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탈출구도 찾았으니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아직까지 안 한다. 저는 뭐 아무리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 단식 중단하는데 유영하 의원이 뭐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예. 보훈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유영하 의원을 대구시장의 단수 후보로 진짜 전략 공천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네.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혼자 오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순수한 마음으로 장동혁 대표 생명에 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위로하면서 다른 길로 열심히 싸웁시다라고 했다는 정도로 이제 하고요. 장동혁 대표 이렇게 이제 살아 돌아가면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제 지도 체제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장동혁 체제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대체제가 없어졌다는 의미에서는 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중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조건 찾아갔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 찾아와서 건강 걱정해주고 여기서 그만두십시오. 다 뭐 찾아오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러 가는 건데 그거 어떻게 제명해요? 네. 찾아와서 걱정해주는 척하고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 장동혁 대표가 저 사람은 제명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가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거로 알고 있어요. 끝까지 안 간다고. 끝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그 국민의힘에서의 위치를 그냥 본인 스스로 고립시켜 버린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경우에 대체제가 없는 거죠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겼다. 장동혁 대표 때문에 국힘이 지방선거에서도 이길까?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겼다는 의미는 당내 투쟁에서 이겼다. 예. 그거죠. 장동혁 스스로 살아났다. 그러나 지방선거 때는 어떤 이제 성격이 거둘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유, 정신없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김용남 전 의원이 오실 때마다 기분 좋게 이렇게 방송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방건조 이너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여러분 상담 전화번호 1644-1226 1644-1226 하시면 여러 상담 내용이 여러분들의 살림살이에 도움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그리고 스픽스가 광고하는 내용 눈여겨보시고 필요한 분들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만 전 의원과 함께한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주말과 휴일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어의 고장 목포에서 바로 보내드립니다. 국내산 민어를 깨끗하게 손질해 보관 편한 방건조, 개별 포장까지. 구우면 쫀득, 끓이면 깊게 우러나는 국물 맛. 보양식도 술안주도 이 한 마리면 끝. 스픽스몰 공동구매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와, 새조개 샤브샤브, 새조개 양만 무려 500g, 4인분은 거뜬합니다. 당일 공수한 샤브용 야채 세트와 샤브샤브 육수 소스까지 함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새조개 초무침 300g도 별도로 드리는 이 가격 저는 스픽스몰에서만 여러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름 민어에 이어 겨울 대방어에 왔습니다. 우와, 가격, 품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포장해서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공동구매 전국 최저 가격에 도전합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